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랬죠. 휴전 앞두고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까? 뭐 고지전, 우리가 영화로 봤던 고지전 뭐 이런 전투들이 다 그 무렵 이루어졌던 전투들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뭐 돈바스, 크루치크에서 아마 똑같은 그런 교전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집권 전에, 트럼프의 휴전안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한 치의 땅이라도 또 확보하려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북한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모신 이분은 북한군이 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래전부터 전망해 오셨고, 하지만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의 김선래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2년 전에 한국여고대학교 김선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2년 전에 나오신 영상을 제가 뒤늦게 봤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근데 그때 새로운 이 전쟁 빨리 안 끝날 것이다,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자리를 잡아야 그때 끝날 것이다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만약에 끝난다면 트럼프 집권 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휴전안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역시나 나토 가입 문제가 될까요? 서로 양보 못하는,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네. 비군사화, 중립화. 네. 중립화가 나토 가입 반대하는 거죠. 네,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옆에다가 있잖아요. 네. 아주 적대적인 국가가 무장한 상태로 두어주는 건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비군사화라는 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비군사화라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안이 있는 거 보니까요. 네. 뭐 군대 5만 명 미만, 탱크 뭐 있잖아요, 1000대 미만, 그 정도. 자위력. 네. 네, 그 정도만 갖추고 있는 정도 군사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그 북한군 참전 얘기를 갖다 빼먹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러시아 정부나 아니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지만요. 미 국무부가 인정해서 저희는 믿어야죠. 그렇죠. 네. 제가 봐서는 러시아 입장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들어와 있다,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의용군이라는 입장에서 수만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 러시아 정부나 아니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지만요. 미 국무부가 인정해서 저희는 믿어야죠. 그렇죠. 네. 제가 봐서는 러시아 입장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들어와 있다,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의용군이라는 입장에서 수만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그 서구 미사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토가 있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너희들도 계급장 떼고 군복 갈아입고 우크라이나 군으로 들어왔지 않느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인정하면 전쟁이 되죠.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라 얘기하면은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걷잡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전쟁이 단순하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게 5년, 10년 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길게는 20년, 어떻게 보면 30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 세계 질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전쟁,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2년 전에는 굉장히 격렬하게 전쟁이 진행되어 오다가 요즘에는 좀 전쟁이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2년 전, 그 다음에 작년, 올해 점점점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이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네. 전쟁이 너무 격렬화돼가지고 최근 6개월 사이에 양쪽 군대의 사상자가 지난 2년 동안의 사상자를 넘어섰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뭐 평균 사상자가 러시아 쪽이 2천여 명, 사상자가 그죠? 하루 평균 그런 서방 언론 보도도 제가 봤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PPT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눌 건데, 그 전에 북한군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네. 지금 크루치크의 북한군 상황, 우린 뭐 외신에 나오는 일부 보도, 심지어 젤렌스키가 3천여 명이 사상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몇몇 유튜브 입장에서는요, 진짜 네. 러시아의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들어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쪽에서 보면은 또 왜 러시아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한국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또 한국의 국정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팩트가 없지 않느냐. 네.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얘기 외에는 쿠르스크에 러시아는 부인하니까. 예, 러시아가 부인하고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부인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물증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물론 뭐 그 영상으로 몇 가지 이렇게 비춰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맥락을 봐야 되죠. 맥락상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들어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국정원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약 한 2천에 3천? 예,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폭풍군단, 약 11군단이죠. 11군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그 준비된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반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 훈련을 크게 안 받은 사병들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바라봐요. 왜냐하면은 폭풍 군단 같이 그렇게 뛰어난 병사들을 한국의 휴전선에서 뺄 북한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 1965년서부터 72년도 저희들 베트남에 개입했을 때도 그때 우리가 훈련된 정예병을 갖다가 뭐 집어넣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원병들을 많이 집어넣었죠. 그렇게 본다면은 13,000명 중에서 지금 현재 많은 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일견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100명, 200명이 될지 아니면 300명이 될지는 정확히 저희들이 뭐 팩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3,000명이 사상했다라고 젤렌스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한쪽의 이야기지. 네, 우크라이나 쪽은 항상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뭐 전적으로 믿을 건 못 되지만 일단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러시아 경제 교수님 러시아에 오래 계셨죠? 10년. 예, 제가 소련 때 갔었죠. 그래서 네. 소련에 갔다가 소련 붕괴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그냥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소련 시절도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시절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비교가 가능하죠. 공산주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네. 러시아는 일견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지만은 사실 민주주의 체제거든요. 스스로도 사회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소련은 예전 소련을 많이 생각하죠. 지금 러시아가 예전 소련하고 뭐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아직도 거기는 뭐 일당 독재 아니냐. 사실상 권위주의 정부 아닙니까? 네. 일당 독재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공산당도 존재하고 여러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공산당의 지지율이 뭐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당제고요. 그 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자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단지 경직된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적 네.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용상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게 제 시각이고 또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하여튼 분명한 건 뭐 민주주의고 뭐 공화주의적인 제도가 정착된 나라 아닌 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발전 단계에 있어가지고 물론 뭐 소련과 비교할 일은 있습니다. 아니겠지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한테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지금 요구하거나 아니면 제3 세계들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라든가 하는 중남미 국가들한테 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죠. 설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민주주의화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 그다음에 민주적 국민들의 어떤 수준 이것이 같이 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단계마다 국가마다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러시아 경제 어떻습니까? 참 생각보다는 훨씬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할 만큼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러시아를 갖다가 얘기할 때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세계에서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 되겠습니까? 네.
근데 식량하고 에너지가 남아도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길게 버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도가 얼마 됩니까? 에너지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만약 한국 같은 경우 봉쇄된다 이러면 6개월 버티기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것이 아니라 남아 돌아가는 식량, 남아 돌아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고요. 두 번째, 러시아가 없는 게 있죠. 없는 게 뭐냐면 첨단 기술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네. 그런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쪽에 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도 전혀 없죠.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달하는 것 때문에 러시아가 한계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 지금 현재 러시아 내수 시장은 참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 터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전쟁이 터지면서 예전에 수입하던 물품들이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수입하던 소비재 상품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을 적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물론 미국이나 대서방이 공개적으로 제재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아주 가혹할 정도로 금융 제재, 그 다음에 석유 제품 판매 금지 제재 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인도, 중국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금융 제재 같은 경우도요. 최근 러시아의 결제의 약 70%가 루블화 아니면은 유한화로 결제를 합니다. 달러는 뭐 결제가 안 되니까요. 막아놨으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30% 가지고 이제 유로화나 아니면 달러화 아니면 그 결제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도 유한화하고 그 다음에 그 루블화로 결제를 계속 진행해 나갈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최근 3년 들어와 가지고요. 물론 2022년 전쟁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1몇 %였죠.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여기 보면요, 딱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전쟁 터졌을 때 그나마도 그냥 방어를 했죠. 마이너스 2.1%. 전쟁 터진 나라치고는 선방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왼쪽이 네. 성장률입니까? 예, 왼쪽이 성장률이고요. 네. 막대 그래프가 2.1%. 높이 올라갔을 때가 바로 전쟁 2021년 전쟁 직후네요. 네, 그때는 5.9%. 아주 그냥 이게 굉장히 어떻게 올라갔죠. 가능하죠, 이게? 러시아가 가능한 게 일단은 러시아 안에마다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을 봤을 때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네. 거의 5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하고 가스가 가격이 올라가고 많이 팔리면은 네. 재정 수입이 확 늘어나죠. 그 다음에 경제도 발전하고.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가 많이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써진 중국, 인도, 트리키에 이런 데로 그 가스나 석유가 만만치 않았다. 네. 이런 뜻이군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요. 2022년부터 러시아 제재를 갖다 서방 측이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LNG는 어마어마하게 수입해가지고 유럽이 가져갔습니다. 스페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 대러 제재에 있어가지고 서방 측이 손해가 되는 부분은 풀어놓고, 그 다음에 타국이 좀 이익되는 것도 좀 막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다는 얘기죠.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뭐 우라늄이라든가 니켈, 뭐 이런 비철 금속 같은 거 계속 수입해 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수입하면서 타국이나 아니면 그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은 될 수 있으면 수입을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LNG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양을 유럽 국가가 수입해 들어왔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회해가지고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인도로 러시아 유조선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조선이 거기서 곧장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가 그 유조선이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가 2024년 통틀어 가지고 그 석유나 가스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지장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서구 진영의 자동차나 휴대폰, 텔레비전은 다 철수했을까? 뭐 소비재에서 예를 들어, 네, 뭐 운동화나 칫솔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할 거고 중국에서.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휴대폰을 쓸까? 애플도 안 쓰고 갤럭시도 안 쓰면 중국 거 쓰는 겁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중국계 네. 많이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우회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없으면은 사실 산업의 쌀이거든요. 반도체 없이 어떻게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는 반도체 수입은 결국 어디서 해야 되죠?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아니면 유럽 아니면 한국이죠. 아니면 대만도 있고요. 네. 그러면 결국 나 한국 제품도 아니면 대만 제품도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중국 제품으로 변해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간다. 그래서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있잖아요. 러시아가 사용하는 뭐다 그 유도탄을 갖다가 봤을 때 거기에 미국의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회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러 제재에 동참한 약 한 50개 국가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러시아하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어쨌든 굉장히 그런 많은 거죠. 소비재들이 이제 공급이 전쟁 전보다는 훨씬 원활하지 않을 테니까 인플레이션은 심한가 봐요. 기준금리를 제가 찾아봤더니 21%던데요. 기준금리가. 네, 근데 네. 경제가 버텨요. 그죠? 네, 그 예전에도 21%, 20%씩 항상 보면은 저 기준금리가 두 자릿수였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그 용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국가 재정이 좀 버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가 재정은 인플레이션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풀잖아요. 네. 정부가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 정부가 일반 사병들을 모집할 때마다 계약병으로 모집합니다. 네, 그 동원령을 통해서 예전에 한번 모집했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요. 30만 명 동원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동원 안 하고 계약병 제도로 하는데 네. 이 계약병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보장을 합니다. 뭐 집 하나 살 정도의 돈을 준다면서요. 집 하나 살 정도의 만약에 사망하면요. 네. 집은 뭐 두 채를 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계약을 했을 때 뭐 3만 달러. 그다음에 그 매달 2,000불. 그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재계약했을 때 또 얼마. 부상당했을 때 뭐 4,000불, 4만 달러. 네.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 6만 달러인데요. 사망할 때 정부에서 주는 돈은 6만 불이지만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주는 돈들도 많이 있고 또 기업체들이 또 모아가지고 또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방에서 별 일이 없는 20대, 30대, 40대 남자들이 네. 많이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최근 60만 명 이상이 계약병으로서 이제 들어왔고 앞으로도 60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많은 러시아 시골에 있는 뭐다 그 일반인들이 계약병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러시아의 내년에 병력 수준을 갖다 215만까지 네. 확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병력을 늘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러시아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나토와의 전쟁이라 처음부터 첫날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와의 전쟁 지금 현재 전쟁이 점점 격화하면 격화할수록 나토가 점점 개입을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증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조만간에 나토와 충돌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러시아는 거기에 대비를 계속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와 나토와의 전쟁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친인척이 거기 많이 살거든요. 러시아 지금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60% 70%가 다 친척 인척이 다 우크라이나에 삽니다. 그러니까 친척과 인척이 사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자기는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러시아는 항변을 하고 있죠. 제가 러시아 입장을 자꾸 얘기하면은 그 많은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러시아 입장을 두둔합니까? 이러는데 러시아 입장이 그렇다는 거지. 네. 제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희는 또 그다음에 보면은 있잖아요. 전시 경제 하에 군수 사업이 굉장히 투자가 증가됐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는 군수 성장률을 산업이 많이 올리죠. 네, 성장률이 있죠. 이게 작년에 3.6%인데 올해가 3.9%에서 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3.9% 아니면 4% 정도까지 경제 성장률이 성장률이라는 게 또 근데 수치로 보면 많이 부서지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 부서진 거는 이제 2022년에 조금 부서졌는데 23, 24 근데 25년도에 보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IMF에서 제시한 그래프예요. 네. IMF에서 제시한 그래프. 그 옆에 보면은 그 GDP 대비해 가지고 그 국방비가 6.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들 올라가 있는 거죠. 6.2%. 근데 이 국방비를
더 늘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늘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쟁을 대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러시아는 이 전쟁을 더욱 더 강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하나씩 여쭤볼게요. 먼저 네. 준비해 오신 PPT에도 그 내용이 있어서 네.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실 때는 네. 나토와 왜 전쟁을 하지? 왜 나토의 어떤 위협을 침략으로 받아들이지?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이 러시아한테 뭐 이렇게 미사일 쏘거나 뭐 가서 공격할 일이 없는데 푸틴은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토를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움직이는 건 영국과 미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러시아 입장입니다. 이게 유럽연합하고 약간 틀리죠. 그래서 나토가 왜 우리를 자꾸 겨냥하냐 했을 네. 때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세계 질서 속에서 이제 그림이 다시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미국이 세계 질서를 갖다가 다시 그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일극 체제를 갖다가 계속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원칙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하나의 시장으로 엮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일극 체제로서 그 경찰 국가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이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미국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국가는 딱 하나를 꽂아보세요. 어느 나라입니까? 꼽아보면 중국요? 그렇죠. 네.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는데 이 중국이 결국 미국을 딛고 일어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새로 질서를 갖다가 개편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바로 얼마 전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약 한 2007년, 8년 그때서부터 미국의 일단의 그 학자들이 이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체계를. 그래서 우리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네오콘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네오콘이면 이제 신네오콘인데 신보수주의. 네, 보수주의인데 또 신보수주의. 네. 이번엔 신신보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보수주의였는데 1970년대 그다음에 1990년 2000년 들어오면서 신보수주의 네오콘을 했다가 지금은 또 20년 지났기 때문에 신신 보수주의 그냥 네오콘이라 그러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 질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는 참 조만간에 없을 겁니다. 중국도 아마 20-30년도 노력해야지 아마 네. 미국에 필적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움직이면 결국은 세계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미국의 일극 체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해체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여기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미국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 블록화하는 걸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대로 하나의 블록,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해가지고 그냥 고착화시키자. 네. 그럼 미국의 아마 방향이 예전에 양극 체제가 아닐까. 신냉전. 네, 신냉전 같은 그런 어떤 프레임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자들은. 제가 보기에도 양극 체제가 가장 안정된 체제였다는 얘기를 갖다가 옛날 학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1990년대 때, 2000년대 때 미국 내에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돌았냐면은 일극 체제보다는 양극 체제가 훨씬 더 안정된 체제였고 그다음에 양극 체제에서 서방 국가들만 안고 그냥 가도 그렇게 좋은데 굳이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중국이나 인도나 아니면 러시아가 혜택을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려니까 그렇죠. 힘들다 혼자서. 예. 그것도 그렇지만 혜택은 엉뚱한데 혜택 보고 미국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제가 봐도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의 입장이라면은 미국은 그냥 계속 힘든데 중국은 계속 부상하고 있고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한 어떤 그 국제 환경이 변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제 손을 봐야 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럽연합하고 중국일까? 중국의 1대1로가 겨냥한 그 종착점이 결국은 유럽연합이거든요. 1대1로가 결국은 네.
예,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서진하죠. 네, 유럽연합이 이걸 연결시키겠다, 네트워크를 연결시키겠다는 게 중국의 거대한 그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유럽연합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손을 전혀 못 씁니다. 그 파워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유럽연합하고 중국하고 사이를 갈라놔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존재, 지정학적인 존재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 유럽연합을 갈라놔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첫 일성이 저도 그렇게 썼어요. 이 전쟁은 유럽연합하고 러시아를 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약화를 노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금의 그 독일 경제권이 주저앉고 독일 경제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국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 네. 이것이 목표다. 첫 일성이 그랬어요. 첫 달에 2022년도 3월달, 4월달에 많은 학자들이 다 그 얘기했습니다. 한국에는 그게 소개가 안 됐죠. 왜냐하면은 한국에는 소개될 수가 없었죠. 네, 한국의 뭐다 그 언론 지형의 어떤 상태를 보게 됐을 때는 결국 미국에서 그 만들어주는 그 정보를 그냥 받아 적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의 뭐다 그 언론 대다수가 편집 방향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다 알죠. 학자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교수님 정리하자면 미국이 일극 체제를 극복하거나 또는 뭐 스스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데 이제 반대편 진영이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의 반대편 진영으로 하나로 뭉쳐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뭐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네네. 특히 그 가운데 있는 러시아가 유럽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 네. 이런 지정학적 논리를 폈고 그것이 나토의 힘으로 러시아의 압력으로 다가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려면 뭔가 국지적으로 미국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그 전부터 미국의 속마음을 읽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2013년도에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을 때 바로 그걸 언급했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우크라이나 2013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우크라이나 시내 마이단 혁명이라고. 네. 합니다. 네. 마이단 혁명이라고 이제 발생했는데 미국이 무엇을 원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이 마이단 혁명을 갖다가 뒤에서 뭐다 그 움직였는가? 지금 와가지고는 다들 그거 팩트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때 움직였던 사실을. 그때는 저는 그 팩트는 확실하게 잡지 못했지만은 감을 잡고 이야기를 썼죠. 이럴 것이다 하면서 상황 논리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이미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싸워가지고 이기거나 아니면 그 미국을 갖다 파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러시아로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러시아를 갖다가 약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 미국의 입장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사실. 네. 저도 항상 그렇게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내가 미국이라면은 당연히 러시아를 갖다가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러시아의 가장 약한 고리가 우크라이나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작업을 벌여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마이단 혁명. 그 마이단 혁명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쿠데타였거든요. 예, 무력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갖다 몰아낸 거 아닙니까? 예, 시민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러시아나 아니면 그때 쫓겨난 대통령 입장에서는 쿠데타에서 쫓겨났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통령 뭐 친러 대통령인가? 네, 칠러 대통령이. 네. 우리가 알기로는 그 마이단 혁명이 굉장히 네. 그 시민혁명이고 민주 진영의 시위였고, 그래서 어떤 독재 정부를 무너뜨린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미국적 관점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누코비치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대통령을 습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누코비치가 어디로 도망갔냐? 돈바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내전이 시작한 거예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돈바스를 갔을 때는 이미 돈바스가 어떻게 보면 정부군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마이단 여기 주체 세력은 반란군이 됐고요. 처음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서구적 시각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수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시민들이 뭐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냈다. 네. 그리고 헌정을 중단시키고 뭐 쿠데타하지만은 성공한 쿠데타는 결국 혁명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내부에 봤을 때는 돈바스 주민들 입장이나 아니면 야누코비치 대통령 입장 봤을 때는 이건 반란군이거든요. 그래서 돈바스에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반란군을 진압하자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 시민혁명에서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져가지고 새로운 권력 하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정부군하고 반군도 바뀌어진 네. 거죠. 네. 한두 달 사이에. 네, 그 내레이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그러니까 칠러 정부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미국이 개입하고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그 어떤 분쟁의 트리거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전쟁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썼거든요. 목표는 결국은 중국인데 네. 중국 이전에 러시아를 갖다가 선보고 그다음에 중국을 선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미국의 그 큰 세계 전략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순이거든요, 사실. 네, 러시아부터 먼저 손을 보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지. 중국을 먼저 손대기는 진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중국을 손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는 이게 물류망이라든가 아니면 공급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중국하고는 중국이 또 원하는 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내세우는 가치, 국제 무역의 가치, 그 다음에 국제 질서, 국제 규범 이런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중국이 더 자유무역 이야기하고 그렇죠. 네, 네. 국제 질서 이야기하고 막 이러죠. WTO 체제를 갖다가 네. 준수하려고 그러고 네. 미국은 WTO 체제를 갖다 붕괴시키려고 그러고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엉뚱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이상하게 중국 쪽에 좀 더 관심이 더 많죠. 그래서 얼마 전에 카잔에서 있었던 브릭스 국가 있잖아요. 브릭스 플러스. 네, 브릭스 네, 네, 네. 플러스 할 때 10개 국가가 모였는데 거기에 30개 국가가 또 가입하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더만요. 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그러니까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 브릭스에 가입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뭐 칠러나 친중은 아니에요. 그들은 좀 더 자유로운 거죠. 자기 국가 이익에 대해서. 네. 그래서 국가 이익에 대해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율성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거기에 좀 약간 떨어져 있죠. 저희들은 사실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권이나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브릭스 플러스 이야기 좀 더 해주십시오. 저도 그 기사로만 들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사로만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력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분포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튀르키예 같은 데는 미군 주둔 국가인데도 에르도안이 가서 우리도 저기 브릭스 넣어줘 뭐 이랬다면서요. 네,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던데 한 가지 공통점은 어떤 미국 중심의 쏠림으로부터는 말려들지 않을 거야라는 국가들이 손을 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띄웠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제재 참여 국가가 딱 구분되죠. 네. 지도상. 네. 빨간색은 이제 그 러시아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고 제재 참여 국가는 이제 주황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세 개가 딱 두둥분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단어가 저는 요거 몇 달 전부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래전 단어. 네.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이제 작년 말서부터 글로벌 사우스를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제재 참여 국가, 비참여 국가가 딱 구분되잖아요. 딱 구분되는데 제재 참여 국가는 50개 국가 미만이고 보면은 유럽연합하고 그다음에 파이브 아이즈 국가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한국하고 대만하고 그다음에 일본밖에 없습니다. 끝에, 네. 동북아 끝에는 뭐 우리하고 일본. 그렇죠. 있네요. 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대러 제재 동참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다들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국 위주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미국의 그 틀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은 이 전쟁은 또 두 번째 전쟁이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갖다 주도하는 게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이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가 첨단 기술 산업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00년이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하나면 다 됩니다만은 거기에 뭐 빅데이터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모든 산업이 다 연결됩니다. 거기에 미국이 중심을 잡고 가져가겠다는 어떤 아주 확실한 신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이 국제 질서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갈 거라는 거. 그 10년, 20년을 갖다 네. 준비하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러시아는 사실 제조업이나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력이 이제 우주공학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네. 저 방산도 있군요. 네, 그 말고는 거의 없는 나라인데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중국이 사실 가장 위협적이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의 질서에 러시아를 편입시키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와가지고 네오콘들의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를 갖다가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으면은 네. 지금 중국하고 싸울 때 있어가지고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왜 러시아를 먼저 우리가 건드렸을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이미 지나간 건데 지금 와가지고 뭐 후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럽연합하고 러시아하고 끊고 그다음에 유럽연합하고 유라시아를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 러시아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네.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가 봐서는 미국의 전략이 맞았습니다. 네, 먹혀 들어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A 학점을 줍니다.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붙었잖아요. 같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북중러 삼각 뭐 있잖아요. 협력 뭐 그다음에 삼각 동맹 뭐 이런 얘기하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게 서로가 이제 굉장히 껄끄러운 나라지 서로가 삼각 뭐 있잖아요. 협력할 네. 그런 국가들이 아닌데 자꾸만 이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판 나토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갖다 계속 삼각 협력하게끔 우리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할 이유가 예전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였고 러시아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을 갖다가 제압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제압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달라졌어요. 중국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게 한 10년, 5년 사이에 바뀌어진 어떤 시각입니다. 미국이 가장 실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요. 제가 봐서는 미국이 실수 안 했다고 봅니다. 미국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모든 기술 부분에서 쥐고는 또 세계 리더 국가로서 지배 국가로서 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 방법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무슨 잘못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거대한 그 강대국들 게임에 있어가지고 약소국들이 자꾸 희생당하는 결국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런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1950년도에 한국도 일견 그와 유사하게 희생양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과의 양안 관계 있죠. 양안 관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앞으로 5, 6년 안에 핵무기를 1000개 그리고 앞으로 20년 안에 핵무기를 1500개 실전 배치하겠다 네.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대한 흐름에서 나온 큰 그 전략적인 어떤 그 그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한 20여일 남았고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정말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만 있다면 뭐 정말 저도 바랍니다. 네, 지켜봐야겠는데 자, 우리 김선혜 교수님 말씀은 러시아는 이 전쟁이 끝나는 걸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 이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의 김선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